세종에서 시청 중인 유진성님 감사해요.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이 피격당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터진 건데요. 미 국토안보실부터 백악관까지 24시간 NSC까지 주재하며 워싱턴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극우 세력이 한국을 피격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사실, 트럼프 본인이 직접 나서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 파트너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313명 긴급 체포, 한국 208조 투자 철회 로드맵 발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동맹 철회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며 미국은 안보는 물론 경제, 정치까지 그야말로 초유의 무정부 상태에 빠질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급기야 미국은 비공개로 분류됐던 대한민국 5단계 핵무장 체계를 기술 운용 배치까지 전면 승인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져버리는데요. 지금부터 권총 폭격에 한국 핵무장 승인 완료까지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그날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 무려 313명을 수갑으로 묶고 연행하는 사상 최대 규모 체포작전이 터졌다는 뉴스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긴박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데이브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라이언, 어젯밤 한국 방위비 협상이 결렬됐어. 트럼프가 13조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한국이 거부했다고 해. 13조 원이요. 현재 방위비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현대차 공장에서 체포작전까지 벌어졌으니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곧 표출될 것 같았죠. 그런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라디오에서 터져나왔어요.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찰리 커크가 어젯밤 유타밸리 대학 연설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현재 범인은 도주 중이며 찰리 커크가 피살됐다고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보수 청년단체 창립자인 그가 죽었다니.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 거가 착각할 정도로 충격이었죠. 한국과 13조 방위비 협상 결렬, 트럼프 최측근인 찰리 커크 피살, 그리고 한국 현대차 공장 한국인 긴급 체포의 모든 상황까지 모든 것이 무언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대규모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터질 수가 있지. 좌석에 앉아 경제 뉴스를 확인해 보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 규모가 208조 원에 달한다는 자료였어요. 반도체부터 전기차,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은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8조 원 규모의 계약들이 모두 취소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게 분명했어요. 특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 사례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크게 틀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긴박하게 흘러나왔죠. 오늘 새벽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313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일제히 체포됐습니다. 이는 미국 건국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체포 작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313명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관련 당국은 비자 위반 및 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젯밤 방위비 협상 결렬과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네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겹치다니. 정말 그랬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방위비 협상 결렬 직후 찰리 커크 피살과 동시에 벌어진 대규모 체포 작전.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쪼여올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임이 틀림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최측근의 피살로 인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후방국 한국은 더 강경 대응을 할 게 뻔했죠. 과연 한국 없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208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 313명의 핵심 기술자, 그리고 수조 원 규모의 현대차 투자. 만약 이 모든 것이 중단된다면 미국에게는 재앙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의존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미국의 IT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전부 멈춰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기계음과 함께 분주히 돌아가야 할 컨베이어 벨트가 고요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리사 그랜트 생산본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요. 리사 그랜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민석 씨는 이 공장의 핵심 인력이에요. 그가 없으면 생산 라인 자체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수갑을 채우는 거죠? 현장 요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질문은 구금시설에서 하세요. 그 순간 제가 목격한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수갑을 채워지면서도 요원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었어요. 설비 안전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그대로 두면 기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윤민석이었습니다. 자신이 체포당하는 상황에서도 공장 설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설비 안전이 먼저예요. 윤민석의 마지막 외침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죠. 리사 그랜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맥케이브 씨, 당신도 정부 사람이니까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갈 수 없어요.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인가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부품들은 전국으로 공급돼요. 하루 생산이 중단되면 수백만 달러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도입된 거라고요. 그때 휴대폰으로 새로운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관세국 경보호청이 한국산 전기차 부품에 긴급 관세를 부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5%. 갑작스럽게 말이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체포작전과 관세 부과가 동시에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워싱턴의 한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라이언, 큰일이야. 찰리 커크가 한국에서 뭔가를 봤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커크가 한국 방문 중에 독자 억지 모델 브리핑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뭔가 민감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4배요. 현재도 상당한 금액인데 4배라니. 이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체포 작전과 관세 부과까지. 뭔가 거대한 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메모를 작성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차례대로 적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압박, 체포, 관세, 그리고 찰리 커크 사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민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공장 설비를 걱정하던 그 모습. 그건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뭔가였어요.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설비 안전이 먼저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의 본질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더 이상 단순한 협력 상대가 아니라는 것. 없으면 안 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온 발표문이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감정적인 대응 대신 데이터와 법률에 기반한 차분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투명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의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미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새벽부터 시작된 이 하루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신봉해온 저로서는 이번 작전의 법적 근거가 과연 충분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윤민석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설비 안전이 먼저라는 말. 그 한마디에 한국 기술자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시스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조지아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사건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이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브리핑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을 보니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브 리처즈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 한국 측은 우리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요구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요구 말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방위비 4배 증액, 동해안 추가 기지 사용권, 그리고 기술 이전 확대 조건들이다. 4배요. 현재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적지 않은데 4배라니. 이건 사실상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더니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주권 원칙과 상호성을 들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기반이어야 한다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달라졌네.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국이라면 미국의 요구에 더 유연하게 대응했을 텐데 이번엔 확실히 달랐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별도로 에너지부 담당자를 만났어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한국의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그것 말인가요? 계속 보류 상태입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1988년부터 포괄적 재처리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같은 동맹국인데도 일본과 한국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런 구조적 차별이 이번 위기의 배경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날 저녁 CNN을 보는데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동맹자해 미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다. 아나운서가 설명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압박이 오히려 미국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때 피보호자였던 한국을 이제는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문구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흘러갔어요. 한때 피보호자였던 한국을 지금은 미국이 두려워한다. 이 한 문장이 SNS에서 수백만 번 공유되고 있다는 후속 보도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상원의사당에서 만난 보좌관 하나가 저에게 비공개 메모를 건넸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찰리 커크는 한국에서 5단계 핵무장 시나리오를 직접 확인했다.
5단계요? 메모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단계 재처리 기술 확보, 2단계 미사일 사거리 확장, 3단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4단계 정찰 위성망 구축, 5단계 전술 억지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현재 4단계까지 완료. 5단계는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핵무장 직전까지 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찰리 커크가 그 현실을 직접 봤다는 것도. 다음 날 싱크탱크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분석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핵 역량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미 70%를 달성했고 남은 건 정치적 선언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한다면? 누군가 물었고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일본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 순간 저는 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폭스뉴스에서 극우 논객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져요.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입니다.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속 데이터와 법률로만 대응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모든 의혹에 성실히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냉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이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한국의 방산시설을 직접 시찰하는 국제조사단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시찰단 구성을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나토 무관, 영국 방산 전문기자, 일본 방위성 출신 관찰관까지 각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는 서류와 보고서로만 한국을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 직전까지 와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된 추측에 불과한 건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번 시찰이 끝나면 한미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어쩌면 전 세계의 균형 자체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비행기 티켓을 보니 목적지는 인천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들이 제 인생과 세계사를 어떻게 바꿀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윤민석의 모습이었어요. 설비 안전이 먼저라고 외치던 그 모습. 어쩌면 한국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신속했고 안내도 완벽했죠. 마중 나온 분은 한국 국방부 안태준 준장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저희 시찰단을 맞으며 한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은 모두 공개 가능한 수준입니다. 투명성이 우리의 원칙이니까요. 투명성이라. 이상했어요. 보통 군사시설 견학에서는 보안을 먼저 강조하는데
한국은 투명성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찰단 구성원들을 다시 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독일에서 온 하일리히 슈미트 대령은 나토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영국 기자 에밀리 로렌스는 방산 전문가로 유명했고요. 일본에서 온 스즈키 히로시는 방위성 출신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안태준 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것은 K9 자주포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죠. K9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자주포라니.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기존 서구 무기의 변형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됐어요.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당 6발이요. 그것도 사거리가 40km나 되는 포탄을 말이죠. 하일리히 슈미트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PGH-2000보다 빠르네. 아니, 빠를 뿐만 아니라 유지비는 절반 수준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K9가 그것을 능가한다니. 에밀리 로렌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며 중계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분당 6발의 연사 능력과 40km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가격은 서구 동급 무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절반이라고요? 성능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절반이라니.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어요. 스즈키 히로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였어요. 마하 1.8의 속도와 AESA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안태준 준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가격은 F-16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능은 라팔 수준입니다. F-16 가격의 라팔 성능이라고요? 에밀리 로렌스가 흥분해서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히 시장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F-16 가격의 라팔급 성능이라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KF-21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스즈키 히로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일본 방산의 종말이야. 그의 말이 마이크에 잡혔는지 에밀리 로렌스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스즈키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조선소였습니다.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거기서 본 것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어요. 그 크기와 위용이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건조 중인 KDDX였어요. 차세대 구축함 KDDX입니다. 내년에 진수 예정이고요. 안태준 준장이 설명했어요. 세종대왕급보다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하일리히 슈미트가 놀라워했어요. 우리는 10년에 한 척 건조하는데 당신들은 3년 만에 진수한다고요? 효율성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안태준 준장의 대답이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거든요. 에밀리 로렌스는 또다시 중계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설계자가 한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평양의 설계자라. 그 표현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시연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의 누리호와 다누리 설명이었어요. 누리호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입니다. 그리고 다누리는 달 탐사선이고요. 안태준 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우주발사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이죠. 사거리에 제한이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안태준 준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이 원한다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핵 시나리오 허구 아님. 실행 가능. 모든 시연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시찰단 구성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모두 오늘 본 것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이리히 슈미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 것들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에밀리 로렌스도 동의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스즈키 히로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육군의 K9, 공군의 KF-21, 해군의 세종대왕급과 KDDX, 그리고 우주기술까지. 한국은 명실상부한 풀스펙 군사강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들이 독자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설계하고 제작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메모를 정리하며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이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기술적으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시차를 마치고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온 저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소피 뒤몽이었어요. 그녀는 유럽연합에서 아시아 담당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맥케이브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호텔 라운지 구석진 자리에 앉자 소피 뒤몽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찰리 커크의 피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패턴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일본 아베 총리 암살, 그리고 이번 커크 피격.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소피 뒤몽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세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쇄적인 테러나 암살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소피 뒤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이 불신의 원천으로 지목되는 순간 기존 동맹 구조는 붕괴할 위험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이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라이언, 지금 의회에서 한국 관련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어. 커크가 한국에서 본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 어떤 내용인가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의원들이 커크 피격과 한국 방문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어. 혹시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 말이야.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 당연했어요. 커크가 한국에서 민감한 정보를 접했고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격당했으니까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그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는데 프랑스 대표단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방적인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는 누가 만들까요? 누군가 물었고 프랑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유럽의 핵심 외교관이 한국을 차세대 질서의 주도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간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배후다. 커크를 죽인 건 한국이다. 이런 피켓들이 백악관 앞에 등장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주장이었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CNN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배후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동맹국을 의심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서울에서는 즉시 공동수사를 제안했습니다. 투명성을 무기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성명서는 여전히 차분하고 원칙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일부 강경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냐? 근거 없는 의혹이었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국민의 38%가 정부의 한국 압박이 정당하다고 답했지만 유럽에서는 72%가 미국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국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투명성과 원칙을 무기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의혹과 압박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고 있었고 미국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참석한 워싱턴 정책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한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패권 이양의 과정이에요. 기존 패권국이 새로운 강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충돌입니다. 패권 이양이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시작됐던 일이 이제는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찰리 커크의 피격, 한국 기술자들의 체포, 핵무장 의혹,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한국 말이죠.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복잡한 상황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어요.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용산구에 위치한 한 비밀 시설로 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브리핑이라고 했어요. 시찰단 전체가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안태준 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극비사항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태준 준장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억지를 이미 실현했습니다. 핵 없는 핵억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재처리 기술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었어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데 이게 바로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재처리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만요. 하인리히 슈미트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기술 수준이라면 언제든 핵물질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태준 준장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운반체 기술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현무 미사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현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무 5호는 사거리 8,0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초중량 탄두 탑재가 가능하죠. 8,000km요. 이건 미국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에밀리 로렌스가 숨을 헐떡이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해상 발사 능력입니다. 스크린에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잠수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SS 3급 잠수함에서 SLBM 발사가 가능합니다. 수중에서 발사하여 어디든 타격할 수 있죠. SLBM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핵 3일체의 핵심 요소였어요. 이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니. 스즈키 히로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출신인 그로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정찰 및 감시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위성 영상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정찰 위성망이었습니다. 아리랑 위성과 차세대 정찰 위성으로 구성된 감시망입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실시간 전 세계 모니터링이라. 이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수준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독자적 억지 체계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육해공 3군과 우주자산이 연결된 통합 체계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핵무기 없이도 핵 수준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없이 핵 수준의 억지력이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였지만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해낸 거였습니다. 안태준 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현재 우리는 이 5단계 중 4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건 정치적 결단뿐이에요.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태준 준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오늘 특별히 공개할 3가지 기술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EMP 방어 체계였어요. 전자기파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EMP 방어 체계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현대전에서 EMP 공격은 치명적인데 이를 방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하이니히 슈미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전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실험 영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력한 EMP 공격에도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암호 기반 지휘통제망이었어요.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보안 통신망입니다. 해킹이나 도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양자암호요. 이건 정말 미래 기술이었는데 한국이 이미 실용화했다니요. 에밀리 로렌스가 흥분해서 중계를 시작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독자 체계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어요. 세 번째 기술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모두 숨을 삼켰어요.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가상의 미사일이 순식간에 요격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하이니히 슈미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제 시험 영상입니다. 안태준 준장의 대답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극초음속 무기 요격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어려워하는 기술인데 한국이 성공했다니요. 에밀리 로렌스가 다시 중계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후 군사 패러다임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녀의 선언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휴식 시간에 하이니히 슈미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맥케이브,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어떤 면에서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세계대전이 와도 한국이 1위가 될 수 있겠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독일 나토 장교가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스즈키 히로시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정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핵무장 능력만 갖춘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EMP 방어 체계, 양자암호 통신망,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한국은 어떤 나라와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들이 보유한 독자 기술들은 기존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라이언, 내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어. 대통령까지 직접 확인했다고 해. 어떤 반응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야. 하지만 동시에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미국으로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공개된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에밀리 로렌스의 마지막 중계 멘트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사 패러다임의 수도는 이제 서울입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걸 곧바로 알 수 있었어요. 국무부, 국방부, CIA까지 모든 기관이 비상 상태였습니다. 데이브 리처즈가 저를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라이언, 내 보고서 때문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긴급 안보회의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나요? 세 가지야. 관세 상향, 기술 통제, 그리고 금융 제재. 3단 압박이라고 부르고 있어. 3단 압박이라니. 이건 사실상 경제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다급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찰리 커크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말했어요. 찰리 커크 암살과 관련해서 한국계 로비스트들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한국계 인물들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종이를 흔들며 답했어요. FBI가 수사 중입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억지스러웠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CNN에서 즉석 분석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BBC에서는 더욱 신랄한 분석을 내놨어요. 미국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동맹국을 의심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이 미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전직 CIA 출신 연구원인 마크 스티븐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한 허상입니다. 마크 스티븐슨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정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이번 한국 배후설에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 없이는 미국의 AI와 반도체 전략이 붕괴됩니다.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CIA 출신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기자가 물었고 마크 스티븐슨이 설명했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조지아에서 직접 확인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 자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전직 국방차관 로버트 할리가 출석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하루아침에 붕괴합니다. 로버트 할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군사기술, 그리고 동맹의식은 미국에게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특히 최근 확인된 한국의 독자 기술들은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기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이 물었고 로버트 할리가 답했어요. EMP 방어 체계, 양자암호 통신망, 극초음속 요격 기술 등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적으로 돌리면 미국에게는 재앙입니다. 그의 증언을 듣고 있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국방 분야 최고 전문가가 한국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출렁거렸고 한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중 조지아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석방 청문회가 또다시 연기됐어요. 이미 두 번째 연기였습니다. 리사 그랜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구금하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현대차 조지아 공장의 가동률이 30%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속 법률과 원칙으로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어요. 이런 침착한 대응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증거 없는 의혹 제기는 국제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쟁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여러 주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은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이들 없이는 제조업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조지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오하이오, 미시간 등 여러 주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실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였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자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시작됐던 이 사건이 이제는 미국의 국가 전략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어요. 증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미국의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원칙을 무기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동시에 자국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가 궁금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FBI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찰리 커크 피격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였어요. 저는 FBI 본부에서 직접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극도로 반감을 가진 미국인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FBI 수사국장의 발표였어요. 그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한국과의 연관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순수 미국인이며 어떤 외국 세력과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했던 한국 배후설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고 수사국장이 답했어요.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극단적 반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 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범인이 오히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을 반대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발표 직후 백악관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배후설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같은 날 오후 주정부와 산업계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성공은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첨단 제조업체들이 한국 기술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전체 리쇼어링 사업의 73%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없다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73%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였어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 사실상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텍사스 주지사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백악관도 더 이상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 없었어요. 내부에서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N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우리는 한국의 독자적 억지 모델을 조건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었어요. 조건부 인정이라니 이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인가요? 누군가 물었고 답변이 이어졌어요. IAEA 감시 하에서의 투명성 보장, 핵심 기술의 상호 공유, 그리고 해상 SMR 공동 표준 개발입니다. 해상 SMR이요. 소형 모듈 원자로를 바다에 설치하는 기술이었는데 이것도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였어요.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 억지 능력을 공식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독자적 핵 억지를 인정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공동 기자회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연히 리허설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본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텔레프롬프터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개인의 권총 테러의 핵무장 승인으로 굴복 완료. 누군가 초안을 잘못 작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문구가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 그 문구는 수정되어 있었어요. 개인의 범죄와 동맹 전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국 측에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들었어요. 역시 한국다운 대응이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었거든요. 드디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이 회견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한국의 독자적 억지 모델은 동맹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대한민국은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억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것이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 승인을 의미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 대표가 대신 답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억지력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세련된 답변이었어요. 핵무장이라는 민감한 표현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외신들의 반응이 즉시 나왔어요. BBC 워싱턴이 서울에 무릎 꿇은 역사적 순간. CNN 미국, 한국의 독자 억지력 공식 승인. 로이터 트럼프의 한국 압박, 굴욕적 승인으로 마무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떨리는 손가락을 포착한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사진은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단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환호성까지는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제 동맹은 지도와 추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등한 협약입니다. 한국 기자 중 한 명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독자적 군사력을 공식 승인한 것. 그것도 핵 수준의 억지력을 말이에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었어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의 승인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규칙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승인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국제안보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말이죠.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포럼 장소는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였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느꼈어요. 한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려 한다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개회식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국제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상 SMR과 조선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통합 표준을 말입니다. 해상 SMR과 조선 기술의 결합이라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소형 원자로를 한국의 조선 기술로 만든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완전히 안전하며 어떤 재해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트윈까지 결합한다니요. 현실과 동일한 가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첫째 날 세션에서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표준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표준을 따르겠다고 하다니요. 영국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영국 정부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특히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폴란드 대표의 발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해상 SMR 기술을 도입하여 발트해에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UAE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UAE도 페르시아만에서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이 늘어났어요. 결국 첫째 날이 끝날 때까지 총 12개국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구체적인 선언문 작성이 시작됐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원칙들이 하나씩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봤습니다. 재처리 기술의 완전한 투명성, 억지 기술과 민수 기술의 명확한 분리, 기술자와 엔지니어의 보호. 이 세 가지 원칙이 핵심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원칙은 조지아 공장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선언문에 서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이 제시한 규칙들이 하나씩 국제 표준이 되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포럼이 끝난 후 블룸버그에서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이 설계한 새로운 규칙들이 21세기 국제 안보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식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앞선 게 아니라 새로운 철학까지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포럼 참석차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곳곳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시민들의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쿄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시부야에서 젊은 일본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자주국방을, 독자 기술로 당당한 나라를, 이런 구호들을 외치며 수천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린 듣던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이 구호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의 함성은 정말로 국격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케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몇 달 전을 떠올렸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수갑에 채워지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말이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생산 라인이 재가동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화상통화로 현장을 연결해보니 윤민석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조지아에서 수갑에 채워졌던 바로 그 엔지니어였어요. 이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석 씨,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요?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윤민석이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부인과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이의 말에 윤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밤, 저는 한지원 비서관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몇 달 전 위기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한지원 비서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예상한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거든요. 어떤 순간 말인가요? 우리가 듣는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바뀌는 순간요. 그녀가 책상에서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듣던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올랐다. 트럼프의 굴욕은 우리의 승리였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간의 혼란과 위기가 결국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헤드라인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국,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설계자로 부상. 트럼프의 압박은 굴욕으로 끝났고 한국은 규칙을 다시 썼다. 서울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후순위 동맹국이 아니다. 이들은 이제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바다 건너편에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몇 달 전 조지아 공장에서 설비 안전이 먼저라고 외치던 윤민석의 모습과 지금 펜실베이니아에서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
이 변화가 바로 한국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듣던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았어요.